여보, 준호랑 수진이랑 같이 제주도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20년 지기 절친 준호와 그의 아내 수진. 두 가족은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명절을 보내고 아이들 돌잔치까지 함께 했습니다. 상혁은 이런 관계가 평생 지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블랙박스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내 미영과 절친 준호가 손을 맞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우정과 8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호의 아내 수진과 만난 후 상혁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보, 준호랑 수진이랑 같이 제주도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내 미영이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지. 얼마나 오랜만이야. 작년에 가족 여행 못 갔었잖아.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상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상혁의 20년 지기 절친이었습니다. 대학교 동기로 만나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채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상혁보다 1살 어렸지만 먼저 결혼해서 늘 형 대하듯 챙겨주는 준호였습니다. 형, 결혼 축하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5년 전 상혁이 미영과 결혼할 때도 준호가 주례를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그때부터 두 가족은 정말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잖아요. 준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상혁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준호 부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준호의 아내 수진도 상혁을 친오빠처럼 따랐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까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제안하면 상혁도 기꺼이 응했습니다. 미영과 수진도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둘이서 쇼핑을 다니고 드라마 이야기에 푹 빠져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언니, 오늘 새로 산 원피스 어때요? 수진이 미영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상혁은 이런 화목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친구의 아내까지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명절 때는 어김없이 함께 보냈습니다. 추석이면 준호네 집에서, 설날이면 상혁네 집에서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 수진이가 만든 전 정말 맛있네. 미영이 감탄하면 수진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예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상혁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족 같은 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 부부에게 딸이 생겼을 때 상혁 부부는 삼촌, 이모가 되어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상혁이 달려가 업어주기도 했습니다. 삼촌이 최고야. 아빠보다 잘해. 준호가 농담처럼 말하면서도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상혁도 준호의 딸을 친조카처럼 아꼈습니다. 돌잔치 때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공주 첫 생일 축하해. 상혁이 아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미영도 흐뭇해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아기 가져야겠어. 미영의 말에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언니 곧 생길 거예요. 제가 느낌이 와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꿈과 희망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시켜 먹거나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 사진 같네요. 준호가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상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여행도 늘 함께 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까지 어디든 4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숙소도 붙어있는 방을 잡아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볼까? 미영이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물으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이 정하세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할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상혁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상혁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준호가 가장 먼저 위로해줬습니다. 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 소개해줄까요? 준호의 조언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상혁도 준호의 사업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형제가 따로 없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마다 상혁은 뿌듯했습니다. 진짜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들이를 할 때도 서로 챙겨줬습니다. 상혁이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준호 부부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축하해요. 수진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미영은 준호에게 집 구조를 설명해줬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 저기가 작은 방이야. 마치 친정 식구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상혁은 이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생일날에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상혁의 생일이면 준호가 직접 케이크를 사가져 왔습니다. 형, 생일 축하해요. 올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 때면 상혁은 늘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관계가 평생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미영의 생일에는 수진이 직접 요리를 해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올해는 더 예뻐지세요. 수진의 진심 어린 축하에 미영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런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연말 연시에도 빠지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송년회를 겸한 모임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나눴습니다. 올해도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상혁의 말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혁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혈연보다 끈끈한 가족이 따로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혁이 모르는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였기에 오히려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혁은 그 신호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영과 준호가 둘만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면 두 사람은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그렇게 해? 상혁이 물으면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드라마 이야기야. 상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미영도 8년째 함께 사는 아내인데 말입니다. 또한 미영이 준호에게 고민 상담을 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형수님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준호의 설명에 상혁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미영이를 잘 챙겨줘서. 정말 순진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는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상혁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선 사이 문득 블랙박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블랙박스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 별 생각 없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 봤습니다. 지난주 영상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 집 앞 골목 아냐? 영상을 자세히 보니 분명 우리 집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에 상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미영이랑 준호 아냐? 다시 한번 재생해봐도 분명했습니다. 미영과 준호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인처럼 친밀하게 말입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상혁은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모텔 앞에서 잠깐 망설이더니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지? 상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지난주 목요일 자신이 늦게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미영은 수진과 쇼핑 간다고 했었습니다. 수진이랑 쇼핑 간다고 했는데 뒷차에서 경적 소리가 났지만 상혁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형처럼 따랐던 준호와 8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상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준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 들어갔지만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회사 일 많이 없었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에 상혁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혁은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상혁은 미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일 수진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어. 미영의 말에 상혁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수진과 만나는 걸까? 아니면 또 준호와 만나는 걸까?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상혁은 우연히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수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진아. 안녕. 수진은 상혁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혼자 장 보세요? 미영이가 준호랑 어디 간다고 해서. 상혁은 일부러 떠보는 말을 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남편이요? 저는 모르는데요. 수진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 저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진의 제안에 상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바쁘다면서 늦게 들어와요. 수진의 말을 듣고 상혁은 블랙박스 영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충격적인 걸 봤는데. 영상을 보여주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본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우리 속은 거예요? 상혁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상혁과 수진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또 수진과 만난다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영을 따라가 봤습니다. 역시나 미영은 준호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이었습니다. 저렇게 할 수가 있나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혁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대로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상혁과 수진은 차에서 기다리며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수진의 물음에 상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당하게 맞섭시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2시간 후 준호와 미영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헤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상혁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뻔뻔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상혁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상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진도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0년 우정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야? 상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때려본 적 없는 준호를 정말 때리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저를 속였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사실 언니가 먼저 유혹했어요. 뭐라고? 상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언니가 우리 남편한테 힘들다고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언니가 정말 힘드신 줄 알았는데. 수진의 폭로에 상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준호를 유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사실이야?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상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돌아섰습니다. 수진도 따라왔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수진의 물음에 상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날부터 상혁과 수진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카페에 앉은 상혁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사람에게는 묘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수진의 말에 상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미영이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두 사람은 배우자들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분노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수진의 말에 상혁은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저희도 그들처럼 할까요? 상혁은 수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요. 상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진과 관계를 갖자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해결책일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에게 같은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당한 것만큼은 되갚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혁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 그들이 먼저 배신했으니까. 상혁은 수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준호의 아내로만 봤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진은 예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오빠가 괜찮으시다면 저는 좋아요. 수진의 고백에 상혁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 우리 진짜로 해보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복수를 위한 동맹이었지만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상혁과 수진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 영화 보러 갈까요?
수진의 제안에 상혁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영화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 영화를 보면서 상혁은 수진의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와 있을 때는 소극적이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활발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오빠, 이 장면 정말 재미있네요. 수진이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상혁은 미영과 영화를 볼 때와는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너 웃을 때 정말 예쁘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수진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빠도 웃을 때 멋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복수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진짜 감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은 상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빠, 매운 거 괜찮으세요? 저는 안 매운 걸로 시킬게요. 미영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시켰는데 수진은 달랐습니다. 상혁의 취향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고마워. 너는 참 세심하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진은 기뻐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기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한 연기였지만 이제는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상혁과 수진은 준호와 미영 앞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빠 정말 할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때가 됐어. 상혁은 단호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 또 만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준비를 마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준호와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있네. 상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꽉 잡았습니다. 오빠 가요. 두 사람은 당당하게 걸어가 준호와 미영 앞에 섰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깜짝 놀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데이트하러 나왔어. 상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자연스럽게 상혁의 팔에 팔을 끼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상혁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수진도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들을 바꿔서 만나고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준호와 미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우리는 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상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오해야? 블랙박스 영상까지 언급하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당하게 사귀겠어.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말이야. 상혁의 선언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차례예요. 준호는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야, 김상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상혁도 일어서서 준호와 맞섰습니다. 내가 뭘 하냐고? 너희가 먼저 한 짓이잖아. 카페 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상혁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네 사람은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실망이야. 상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형이라고 부르며 믿었는데 이게 뭐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하실 거예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상혁과 수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상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겠어. 수진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서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 말에 준호와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혁과 수진은 더 이상 배신자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상혁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상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용서? 20년 친구를 배신한 걸 어떻게 용서해? 수진도 준호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혼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준호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 하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며칠 후 상혁과 수진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들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상혁과 수진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한편 상혁과 수진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감정이 생겼습니다. 오빠, 저 정말로 오빠가 좋아요. 수진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상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상혁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상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준호의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혁은 냉담했습니다. 할 말 없어. 그래도 20년 친구 아냐? 한 번만 기회를 줘. 준호가 애원했지만 상혁은 돌아섰습니다. 친구라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회사 동료들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준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절친의 아내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런 사람이었구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외출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반면 상혁과 수진은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배신당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수진이 이웃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수진과 상혁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피해자인데 뭐가 잘못됐겠어요. 이웃들의 지지까지 받게 되면서 상혁과 수진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상혁과 수진은 당당하게 출석했고 준호와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보시면 피고들의 불륜 관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상혁의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도 증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준호와 미영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상혁과 수진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상혁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우정이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허무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 상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상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은 상혁과 수진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준호와 미영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2차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호가 증인석에 서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언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준호는 머뭇거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입니다. 6개월이나? 상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속여온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준호의 고백에 법정이 숨막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미영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먼저 유혹했어요. 이 말에 상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상혁과 수진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에 상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상혁은 준호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상혁아. 하지만 상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사회적 응징도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직장에서는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떻게 20년 친구를 배신할 수 있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혼자 떨어져 앉게 되었고 업무상 협조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인사팀에서 준호를 불러들였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준호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준호가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준호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를 그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니. 주부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미영은 장 보러 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놀림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네 엄마 바람둥이라며? 아이들의 잔혹한 말에 미영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반면 상혁과 수진은 주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피해자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새로운 사랑 찾으세요. 이웃들이 응원해줬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상혁을 위로했습니다. 형, 새로운 시작이니까 힘내세요. 상혁은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지지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수진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남편이 너무했어요. 미용실 손님들도 수진을 위로해 줬습니다. 3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상혁과 수진은 정식으로 이혼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상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상혁과 수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로 오빠를 사랑해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상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너 없으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의 기억들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동네가 좋을까? 상혁이 부동산 전단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어요. 수진의 의견에 상혁도 동의했습니다. 시끄러운 도심보다는 외곽의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집을 구했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혁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오빠는 요리 실력이 좋네요. 수진이 상혁이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미영이는 요리를 잘 안 해서 내가 주로 했거든. 과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수진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상혁은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고 수진은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자영업자네. 상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해봐요. 수진도 의욕적이었습니다. 사업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함께 인테리어를 준비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용기가 나요. 수진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였다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였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사업 모두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상혁의 정비소는 실력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기술이 정말 좋으시네요. 다른 곳에서 못 고친 걸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상혁은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미용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절하고 실력 좋은 미용사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수진 씨 손은 정말 금손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진을 좋아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 오셨어요? 상혁이 물으면 수진은 재미있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동네 이장님 부인이 오셔서 파마하고 가셨어요. 정말 귀여우시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근처 산에 등산을 가거나 강가에 피크닉을 갔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다. 상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수진도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생활이 6개월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혁아, 준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인데? 상혁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일단 들어봤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미영이랑도 헤어졌다고. 상혁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이 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왜 헤어졌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그런 것 같아. 준호가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생활이 힘들어진 거지. 상혁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뭐? 준호가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 한다더라. 용서를 빌고 싶다고. 상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관심 없어. 연락하지 마. 그 소식을 수진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들도 결국 헤어졌구나. 수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바람을 피웠는데 막상 어려워지니까 헤어지는구나. 상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욕정이었던 거지. 두 사람은 그들과는 다른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 상혁은 정비소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혁아.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 상혁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만나러 왔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돌아가. 상혁은 돌아서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상혁은 공구를 내려놓고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후회?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해? 준호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상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제 관심 없어. 상혁은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가 왔었어. 용서를 빌더라. 수진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했어요? 관심 없다고 했지. 이제 우리 생활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라고. 수진도 상혁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나타났고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상혁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상혁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준호가 수진의 미용실까지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너라도 좀 말해줘. 수진은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당황했습니다. 지금 영업 중이에요. 나가세요. 하지만 준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사귀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복수야.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이 말에 수진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진심이에요. 손님들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 다음에 올게요. 손님이 나가버리자 수진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손님 놓쳤어요.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매달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사랑한 건 너야. 미영이는 그냥 실수였어. 이 말에 수진은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요? 당신이 먼저 바람 피웠잖아요. 준호의 스토킹은 계속되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마트에서 뒤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상혁과 수진은 참다 못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준호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밤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상혁 나와라. 새벽 2시에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온 동네가 깼습니다. 수진아, 너도 나와. 이웃들이 나와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상혁이 설명했습니다. 제 전 친구인데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이웃들도 화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잠을 못 자야 해요? 결국 경찰이 다시 출동했고 준호는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물 파손까지 저질렀습니다. 수진의 미용실 유리창에 돌을 던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준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 또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준호는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취업하기도 더 어려워졌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상혁과 수진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법정에서 나오면서 상혁은 준호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이거 읽어봐. 편지에는 그동안의 심정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우정을 배신한 대가는 이제 다 치렀어. 앞으로는 서로의 인생에서 사라지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 준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상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 수진이 상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과 전과자 신분이 그를 막아선 것입니다. 준호의 방해가 완전히 사라진 후 상혁과 수진의 생활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업도 더욱 번창했고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할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상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며 진짜 사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진심이 담긴 작은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까요? 수진의 제안에 상혁도 동의했습니다. 좋아. 우리를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결혼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복해줬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네요. 이장님이 축사를 해줬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만큼 더욱 행복하게 사세요. 이웃들의 진심 어린 축복에 상혁과 수진은 감동했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한 후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상혁이 물으면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만족해 하셔서 기분 좋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상혁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상혁이 수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해요, 오빠. 아기 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한편 준호와 미영의 소식도 간혹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전과자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친정에 얹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바람을 피웠는데 막상 어려워지니까 헤어지네요. 소식을 전해준 지인도 혀를 찼습니다. 상혁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로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전히 정리된 과거였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상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수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상혁과 수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이도 태어나고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상혁의 정비소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소가 되었고 수진의 미용실도 웨딩까지 전문으로 하는 큰 미용실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네. 상혁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수진도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어느 날 상혁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준호와 미영의 배신이 없었다면 수진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들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게 된 거네. 수진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이 된 거야. 상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완벽한 복수죠. 수진의 말에 상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상혁과 수진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두 사람의 사업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반면 준호와 미영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전과자 신분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미영은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 여전히 친정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배신이 결국 진짜 가족을 찾게 해준 완벽한 복수 스토리였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